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증시가 이제 반등할 때는 이제 파월 피벗, 이제 페브 피벗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증시가 이제 계속 올라갔었는데요. 또 다시 이제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기준선 밑까지 내려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S&P도 그렇고 이제 좀 하단 채널을 좀 닫고 이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S&P를 그냥 간단하게만 오늘 먼저 그냥 차트 하나만 그어보도록 하죠. 이게 하락 추세선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마냐였었는데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증시가 빠졌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단 하락할 추세가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일단 몇 가지 리포트 보면은 일단 UBS에서도 그렇고 이제 IMF에서도 그렇고 일단 UBS에서는 이제 시장 전망치인 5%보다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견조한 이제 임금 상승률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갈 수 있다인 거고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제 시간당 평균 급여가 전월 대비 한 0.6% 정도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리포트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IMF 쪽에서도 지금은 이제 더 적게 긴축할 위험이 이제 과도하게 긴축할 위험보다 크다. 이제 이 부분들은 다 제가 좀 매크로 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관련된 게 사실 가장 컸었는데요. 이제 비농업 부문 11월에 이제 신규 고용이 이제 26.3만 건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이제 한 20만 건 정도 됐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사실 다시 또 좀 반등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잠시만요. 이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0.6 전월 대비로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없나 보네요. 제가 아까 봤는데 이제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못 찾는 건지 아무튼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제 전월 대비해서 0.6% 올라갔었는데 일단 제가 리포트는 이렇게 띄워 드릴 테니까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이제 안 좋은 부분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트타임 쪽 고용이 조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파트타임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을 자르기 때문에 그 순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자체가 이제 임금 상승률은 높지만 이제 근로 시간 자체가 좀 줄은 영향이 있다.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 부분 때 보겠지만은 사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실업률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매크로 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냥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한 0.4% 정도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한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장중엔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도 돌아섰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한 0.2%로 끝이 났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중 수급 코스피 개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그냥 크게 움직임 없었고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150억 매도, 개인이 한 26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개인이 9억, 기관이 한 65억 정도 이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매도폭으로 돌아서면서 한 5조 6천억 정도 현물을 매수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다가 좀 되돌리면서 약 한 1.6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부터 했을 때는 개인이 여전히 18조 정도 매수 중이고 긴 시결로 봤을 때도 사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수급을 길게 봤을 때는 확실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그리고 이제 뭐 일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좀 일정표가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월별 걸로 보죠. 뭐 실업률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었고요. 뭐 비농업 고용도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때가 되겠죠. 이때 이미 지났고 지금 이제 이때 13일 날 이제 10시 30분 우리나라 오후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코어랑 코어가 아닌 뭐 이거랑 이제 기준금리 발표되는 12월 이제 FMC가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있습니다. 뭐 결국 두 가지 이벤트가 중요할 텐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상황상 아마 좀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월 CPI 나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아무래도 그 의약품 쪽 그 보조금 지급한 게 좀 영향이 컸었거든요. 그게 거의 한 0.5%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났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좀 좋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요. 소매 매출도 뭐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제 이때. 그리고 이제 ECB도 있죠. 이때 ECB도 있고 아무래도 다음 주가 뭐 상당히 중요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매크로 쪽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데이터들 살펴보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증시가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게, 그러니까 좀 저평가가 된 게 금리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증시는 여전히 이 정도 레벨이면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나눈 거는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냥 차감한 걸 보통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익률의 차이 해서 일드 갭. 이제 페드 모델은 이제 페드에서 실제로 연방준비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페드 모델이라 불리고요. 뭐 둘 다 뭐 사실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좀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로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더라도 뭐 사실 여전히 여기도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잘 안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 이게 코스피 시총이 있고 이제 코스피 적정 시총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코스피 할인율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지금 안에 있는 코스피 안에서 제가 이제 R이라는 할인율을 역산을 해서 구해 온 겁니다. 이제 그거를 국고채 금리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 금리라고 보셔도 똑같은 거죠. 금리가 높냐 많냐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3%면 높고 1%면 낮은 거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주식 안에 있는 금리를 찾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으로 하는 이 적정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마치 그런 거죠. 이 코스피를 Y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제 결국 구해야 될 Y로 놓고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식으로 구한 겁니다. 제가 이제 립 모델로 해서 레지더럴 인컴 모델, 이제 잔여기입 모델을 통해서 그냥 이제 식만 돌려서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아주 딱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R보다 왜냐면 이건 이제 금리가 가만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할인율을 뭐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인율을 뭐 쓰냐가 중요한데 할인율이 당연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할인율을 역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이건 잘 안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뭐 참고 삼아 이제 뭐 맨날 보여드리는 것보다 안 보여드리는 것도 좀 하나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주 정확한 모델은 아닙니다만 보여드립니다. 뭐 방향성 자체는 뭐 크게는 다르지 않죠. 뭐 이렇게 좀 왜곡이 될 때는 마치 그런 거죠. 금리는 이미 이때는 낮았었거든요. 뭐 이때는 더 낮았지만, 그래서 뭐 사실 좀 약간 이때는 더 높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돼서 결국 높아지긴 했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랑 격차는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금리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때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뭐 여전히 높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뭐 같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두 나라 다 고평가고 S&P가 저는 더 고평가다. 미국의 낙폭이 저는 향후에 더 클 거라고 보여지고 뭐 아까 그 시총 구한 거를 이제 S&P도 똑같이 구해보면 S&P는 격차가 훨씬 더 크죠. 사실 S&P는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저는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이 지금 상당히 저는 매우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뭐 두 나라 다 고평가다. 뭐 사실 뭐 지금 뭐 잠깐 뭐 금리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고평가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좀 뜨고 있는데 신용잔고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약 한 2천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한 17조 3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뭐 여전히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상대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결과적으로 한 여기까지는 빠져야 된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지만 뭐 여전히 아직은 저는 뭐 빠질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매크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 지금 긴축 얘기가 이제 또 다시 불거지는 게 이 ISM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서비스 지수라고 하죠.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56.5가 되면서 뭐 실업률도 그렇고 서비스 지수도 그렇고 아 경기가 아직까지 버티는구나. 진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점점 이제 다시 한번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꺾일 만큼 경기가 꺼지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공포가 점점 이제 시장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일간 수출액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중 수출이 특히나 많이 감소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고 시가총액을 이제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저는 여전히 하방 추세다.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었지만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랑 S&P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전히 고평가로 보인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아직 200 이동평균선 그냥 간당간당하게 있는 상황이고, 아직 120일이랑 50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하회를 하면서 이제 위험선호로 사실 다시 돌아가긴 했습니다. 돌아가긴 했는데, 뭐 저는 여전히 조금 약간 계속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것 자체가 한번 튀면은 결국 이제 확 튀거든요. 결국은 추세를 타고 튀기 때문에 뭐 저는 이미 추세를 한번 시작한 이상 이때 19년 때처럼 뭐 잠깐인 경우가 지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었었죠. 이때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결국은 더 올라가서 꽤나 많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하고 이제 뭐 금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데이터들만 뭐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 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에 대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다시 결국은 가겠죠. 이제 아마 증시의 바닥을 찍고 약 한 1년 뒤 정도부터 이제 금과 부동산이 저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먼저 보면은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살짝은 내려왔고 뭐 단기 실질은 조금 올라가는 2년짜리는 좀 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실질금리가 이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긴축적인 상황이 조금 많이 돌아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잡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살짝 내려왔던 게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스랑 이제 ATR 살펴보면은 이제 ATR과 빅스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고요. 여기는 이평선을 넘냐 마냐, 이제 검은색 이평선을 넘냐 마냐인데 이제 코스피는 아직 넘지 않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VBIX 같은 경우에는 넘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이제는 있다. 코스피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 ATR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넘진 않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모양새죠.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넘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지금 드디어 넘었죠. 10월 10일부터 오랜만에 거의 한 2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드디어 넘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그냥 통화량 대비해서 보면은 통화량 대비해서 S&P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인데 다 컨버블 이후로 최고치 수준에서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높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윌시 5000도 마찬가지고, 윌시 5000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레벨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주택가격, 이제 S&P를 미국 주택매매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고요. 결국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부동산도 많이 빠지긴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이 더 비싸 보인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통화량 대비해서 아직은 싸진 않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를 서울 주택매매가격 지수로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은 아직은 엄청 싸진 않다.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M1 나누기 M2 이 파랑 색깔이 사실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는 말인데 계속 낮은 수준에 있죠. 그래서 사실 중국은 저는 뭐 계속 지금 상태가 좋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살펴보면은 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단기 금리가 뭐 계속 역전이 되고 있는 게 뭐 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인드가 약간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냐면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경기가 뭐 어느 정도 안 좋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이게 잠시만요. 축 같은 경우 좀 더 마이너스 한 100까지 늘려보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죠. 그러니까 결국 모멘텀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장단기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증시는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기저에 어떤 게 깔려 있는 걸까요? 마치 그런 거죠. 경기 침체는 올 텐데 결국 올라갈 거니까 그냥 내려가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걸 선반영을 한 거다라고 지금 아마 증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럴 적이 없고, 만약에 이제 그 논리가 맞다면 모든 거를 선반영한다라고 하면 주식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면 사실 뭐 100년 뒤는 지금보다 주식은 당연히 올라 있을 테니까요. 10년 뒤에도 마찬가지고 20년 뒤도 마찬가지고 뭐 웬만하면 올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런 논리를 맞지 않다라고 할 때 그냥 가장 간단한 논리는 니케이를 보시면 됩니다. 니케이를 보시면 이제 그 논리가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니케이가 1990년, 정말 오래된 일이죠. 1990년도 고점을 아직까지도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어차피 이것도 떨어지는 것도 어차피 언젠가는 니케이 오를 텐데 선반영해서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빠졌다가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을까?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밸류에이션으로 따라가는 거지, 이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인 거로.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게 뭐 당연히 몇 년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 이제 지속될 수 없는, 저는 그 순간을 이미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실 주가는 많이 빠졌고 지금도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잠깐의 지금 우리가 단기 반등 안에서 1희 1비 하고 있는 거지 뭐 사실 주가는 이미 빠지고 있는 추세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뭐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볼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뭐 결국 뭐 사실 오늘은 뭐 좀 설명 안 드린 걸 볼까 했었지만 뭐 사실 뭐 딱히 이때까지 안 드렸던 게 없는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뭐 그냥 뭐 통화량적인 것보다 이제 뭐 그냥 우리나라랑 이게 보면은 뭐 지금 약간 미국 같은 경우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약간 재정 정책을 집행한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했었지만 이 주준이 총자산을 일단 168조 정도 연준 자산을 일단 감소가 되면서 뭐 QT가 약간 진행은 되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지준이 똑같이 또 83억 정도 전주 대비해서도 그렇듯이 또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 이 지준 같은 경우 뭐 설명은 뭐 저번 주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은행의 현금이 늘면서 이제 금융시장은 오히려 개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개선이 되고 있냐?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 줄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정책이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풀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당연히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죠. 이제 그 돈이 지준으로 지금 흘러간 거고요. 근데 영원히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뭐 금리를 내리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릴 수는 있는데 금리를 내리면 이 부채 구조가 급속도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리버스 레포라는 이 RRP가 감소할 테니까요. 뭐 자세한 설명은 이제 뭐 저번 주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대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좋아 보이지 않고 대출 증가율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뭐 주택 가격 빠진다고 하지만 모기지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 가장 큰 거는 마치 그런 거죠. 여기는 너무 데이터 값이 많으니까 그냥 전에 걸 보면은 이 조정 기준금리가 그냥 가장 직관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조정금리가 뭐냐면은 원래라면 조정금리는 과거에는 똑같았죠. 이때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 조정금리랑 기준금리랑 원래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없었었고요. 똑같았는데 지금은 2008년부터 해서 뭔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제 이게 결국 지준금하고 이 RRP량만큼 시장이 이제 완화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버냉키 예전에 이제 연준 의장이 고안했던 방식으로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1.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긴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긴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향후에 풀릴 돈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지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1.7%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막 반론을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충분히 금리는 높고 뭐 지금 4%고 미국 뭐 5%까지도 올린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정도면 충분히 높은 수치고 이미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금리를 향후에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기 때문에 실제로 대다수의 의견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마치 그런 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얘를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죠. 마치 그런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게 그냥 사람들의 이제 그런 지금 환경이 안 좋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월급 삭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냥 이 글로벌한 세계가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 분이에요.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 분이신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뭘 해서 이 사람이 소비도 줄고 너무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가 뭐 지금 뭐 7% 이렇게 되니까 소비가 주니까 당연히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맞는 말이죠. 사실 금리를 당연히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왜 저는 금리가 향후에 더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향후 이제 저는 빠졌다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서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지금 월급이 들어오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손익계산만 쳐다보는 건데 결국 BS 이제 북밸류라고 해서 이제 북밸류가 아니라 이제 밸런스시트 해서 이 재무 상태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월급은 500만 원인데
알고 보니까 뭐 그 요즘에 인기 드라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이제 저도 이제 웹툰으로만 봤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뭐 막내 아들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한 1,0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300만 원인 사람이 이 7% 물가 때문에 뭐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1,000억이 이미 있는데.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1,000억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줄여야 될 양이 1,000억까지는 아니고, 물론 이제 뭐 1,000억보다 크기는 합니다만, 잠시만요. 이 감소 지준이 약 한 3.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큰데 이제 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당연히 한 사람으로 치면은 그 정도 많은 건 아닌데, 한 3.8조 달러가 더 풀릴 양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통장에 이미 3.8조 달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그래서 원래라면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약 20%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사람들이 그냥 손익계산서만 보면서 지금 그냥 당장 이것만 보면 안 좋아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통장에 이만큼이나 돈이 과거 고점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QT를 시작했을 때보다. 그럼 결국 이만큼이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뭐 낮출 수 있겠지만 결국은 더 가기 어렵고 이게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오늘은 설명을 좀 생략했지만 이게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질수록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실물 경제에 있는 돈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갈 때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은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만 실물경제 물가는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쌓여있는 돈 때문에가 문제인 거다. 사람들은 그냥 지금 현상만 보는 거죠. 지금 그냥 물가가 높고, 지금 실질 그냥 임금이 낮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하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뭐 내릴 수는 있겠죠. 연준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죠. 내리면 이게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급속도로 올려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금리를 인상할 때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릴 거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준 대비해서 이제 GDP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준이 이미 소비가 많이 됐죠.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1차적으로 한번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한 방도 더 남았고 RRP까지 포함하면 한 3방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뭐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저는 계속해서 그냥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예시를 들면 딱 그런 거죠. 이 지준이란 거랑 뭐 연준 총자산이란 개념이 마치 그런 거죠. 결국 사람들한테 뭐 어떤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죠. 뭐 제가 대통령이 돼서 그냥 다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 국민 100억씩 드릴게요. 라고 통장에 다 쏴준 겁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그럼 물가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 오른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건을 단 거예요. 아니요. 드릴 텐데 5년 동안은 통장에 그냥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 5년 동안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물가가 오를까요? 5년 동안은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딱 그 직전 상황까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가가 오르기 그 전까지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그 돈을 써도 됩니다 라고 이제 승인이 난 거죠. 그럼 물가가 오를까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 돈이 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준은 이만큼 써졌고 앞으로 이만큼 줄 게 남았고, 뭐 지준 감안하면 여기라고 치면은 이제 RRP 때문에 여기까지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갈 게 더 남았다는 거고, 결국 이만큼으로도 우리가 물가를 미국 기준으로 8%를 쳐다보고 9% 근처까지 갔었는데 한 방, 두 방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가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게 뭐 사실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이거를 느리게 완만하게 이렇게 떨구면은 해결이 되겠죠. 완만하게 떨구는 방법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결국
좋지 않을 거다. 뭐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 여전히 강하고요. 이거 역축인데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장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이미 쳤다라고 보여주고요. 당연히 여기서 고점을 쳐서 여기까지 A파로 빠지고 B파로 빠지고 이제 C파로 여기까지도 빠져서 이게 큰 A였다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국내는 여기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파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C의 1파, C의 2파 완성 이후에 지금 C의 3파라고 보여지고요. 뭐 채널링을 그어봐도 그렇고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보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채널링을 그어보나 추세선 이미 다 뚫렸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 이미 다 뚫린 상황이고 기준선도 하회했고 122동평균선도 하회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전 26일 후행스팽도 이제 깨지면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추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가 되었다. 검은 색깔 선에서 그리고 이제 기준선에서 대신 저항을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주봉으로 봤을 땐 여기 구름대에서 결국 저항을 보였고 122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였지만 뚫리고 나면서 결국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기준선이 내려온다는 거죠. 같이 저는 빠질 확률이 높다 라고 봅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결국 이 기준선 빠진 거랑 같이 빠질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여기 구름대 자체에서 아예 막혀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차트에서 한번 초반에 이제 그려드리긴 했지만 여기 하락 추세선이죠. 이번 하락의 시작부터 해서 보시면은 여기 추세선 닿게 그러면 닿고 다 빠졌죠. 닿고 빠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빠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A파, B파, C파로 큰 A파, A파, B파, C파로 큰 B파, 지금이 1, 2, 3, 4, 5로 큰 C의 1, 그 다음 큰 C의 2, 큰 C는 아니죠. 작은 C죠. 작은 C의 2, 작은 C의 3으로 크게 빠질 거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에 이제 가장 강력한 하락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곧 보여지고요. MACD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그려보더라도 이 추세선도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 추세선도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 뭐 다시 이제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그려보면 이미 한번 지금 깨졌거든요. 이게 지금 분봉상으로 그려보면은 어차피 지금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다시 깨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뭐 반등은 저는 지금 사실 단기 반등 정도는 살짝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랬다가 결국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 다른 건 없고 결국 여기도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도지 모양, 이제 십자가 모양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도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면 뭐 다 깨졌죠. 여기도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6일 프랭스팬도 다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변화일로 쳐다보더라도 딱 76 변화일이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사실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33 변화일 뭐 이틀밖에 차이 안 나고요. 이것도 그렇고 17 변화일이랑 이틀 차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A, B, C 이제 C의 2 조정 나오고 결국은 빠지는 파동이다. 생각보다 강하게 저는 빠질 거다. C의 3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다우가 이제 유일하게 좀 넘어서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이미 한번 전과가 있죠. 1, 2, 3, 4, 5인데 2가 1의 고점보다 높죠. 그래서 근데 뭐 다우가 뭐 그렇게 종목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제 근데 이제 안 그러면 더 좋긴 하겠지만 충분히 그래왔던 적이 많은 친구기 때문에 뭐 좀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
이번에도 살짝 높게 되긴 했지만 오래 유지를 안 하고 빠지고 있고, 특히나 볼린저 밴드가 이미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때처럼 모였다가 곧 벌어지면서 저는 밑으로 급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결국 모였다가 다시 이제 빠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전환선 위로 올라왔고요. 기준선 위로 RSI도 매수 시그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00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고 결국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여기도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전히 이제 여기도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기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좋지 않은 모양새가 나타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볼린저 밴드 모였다가 벌어지면서 타고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RSI나 MACD 봐도 다 좋지 않은 모양새고요. 항생도 결국 200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트 모양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뭐 사실 캔들 차트의 이름을 외우진 않는데 그냥 안 좋은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좋은 거죠. 장중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긴 양대 음봉 나오면서, 이걸 유성형이라고 하나요? 제가 사실 캔들 이름을 외우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누가 봐도 안 좋은 캔들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캔들에 어떻게 앞으로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런 거는 뭐 십자 도지 모양 나오는 건 사실 반등, 추세 반등을 나타낸 모양새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양이, 이런 건 이제 철로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철길처럼 이제 길이 나와 있는데 보통 천정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런 철로형들은.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외우기가 쉬워서 외운 거지, 뭐 사실 이름을 제가 외우려고 외우는 건 아니어서, 어찌됐든 간에 뭐 사실 상해 종합도 200 이동평균선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약간 철로형이 딱 이 긴 짝대기가 이제 긴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릴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종가에 올려놔야 힘이 센 건데, 이런 것처럼 뭐 종가에 이렇게 막 팍팍 올려놔야지 힘이 센 건데, 이런 것처럼 쭉쭉쭉쭉 결국 그 다음에도 빠져도 가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보여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여기서 뭐 더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인데, 여기도 볼린저 밴드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위든 밑이든 저는 어디든 한 군데 이거 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위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여지긴 하는데, 뭐 사실 환율은 뭐 예측은 좀 어렵다. 사실 파동으로도 환율은 좀 쉽진 않고요. 솔직히 달러원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위든 밑이든 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 유가 상한제도 통과된 상황이고, 하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러시아에서 이제 유가 또 하한제를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사실 러시아 쪽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상당히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뭐 사실 계속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볼린저 밴드를 이제 벌어지면서 이렇게 빠지느냐, 아니면 이제 페이크로 이제 한번 치고 이제 헤드 페이크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다시 재차 벌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어떻게 보면 전환점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저는 빠질 거라고도 보는데, 일단 뭐 이것도 추세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둘 다 가능하다고 봐서, 그냥 주가가 빠지면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면 금은 빠질 수도 있어서 뭐 좀 애매합니다. 사실 금은. 근데 금은 사실 저는 주가 바닥 이후에 한 1년 뒤 정도 사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향후에. 그 다음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 200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좀 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일단 뭐 그냥 확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가가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서 확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금리는 좀 사실 파동으로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해서 뭐 사실 저도 이제 금리는 딱 파동으로는 자신은 없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이제 저는 크레딧 스프레드 이제 회사채 이제 신용 위험 좀 올라갈 거다라는 건 명확하고 뭐 사실 금리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좀 빠져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 차트만 봤을 땐 빠지는 게 맞거든요. 1, 2, 3, 4, 5. 그 다음에 고점 찍고, 그 다음 여기도 길게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사태로,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더 높지 않나, 그 가능성이. 그렇게 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도 결국 고점을 찍고, 지금 MACD는 RSI 봤을 때, 뭐 여기서 그냥 파셔야 되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좋지 않다. 뭐 사실 여기도 뭐 반등할 만큼 반등했고 뭐 저는 빠질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우수한 회사고요.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할 건 없고 근데 결국 여기도 주주 환원 정책인데 대주주가 아마 주가 빠지고 나면 뭐 환원 정책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모여있죠. 결국 위든 미치든 튈 것 같다. 근데 일단 기준선이 쭉쭉쭉쭉 내려올 거니까 혹시나 산다고 하면 기준선을 돌파하고 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현대해상은 나쁘진 않습니다. 전보다는 비싼 건 맞지만 나쁘진 않지만 금리를 감안한 이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비싸 보인다. 그래서 뭐 사실 모든 주식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금리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서 조정을 받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저는 하락하는 파동이지 않을까 MACD나 RSI를 봐도 그렇고 그런 모양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일을 보더라도 26일 변화일인 거죠. 이제 거의 25까지 나왔으니까 뭐 사실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싼 거는 사실이고요.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엄청 싼 건 아니다. 뭐 둘 다 사실 뭐 나쁜 종목은 아니다. 좋은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금리가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다 200 이동평균선에서 걸리면서 빠지면서 5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미 반등 한번 보였었죠. 오늘 장중에. 근데 결국은 저는 빠질 거다라고는 봅니다. 결국은 빠질 거다. 여기도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빠져버렸었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메리트 이제 크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별로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신저가를 기록한 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뭐 D램의 영향이 제일 크기도 하고 이제 D램하고 낸드가 지금 중국에 많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나오는 순간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이제 인텔에서 10조 주고 낸드 사온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애물단지가 되고 애물단지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쪽에 10조 투자하는 것도 지금 약간 드랍이 된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가도 좋지 않은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 수익률 같은 게 높게 나오지만 그게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주가 변동성이나 실적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도 있고 뭐 두 부분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이제 그냥 싼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다라고 보실 수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추세도 좋지 않다. 여기도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뭐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현대차는 비싸다 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비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결국 기준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기준선 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뭐 저는 뭐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잘돼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 이동평균선은 드디어 그래도 넘기는 했고요. 네, 뭐 넘었지만 뭐 저는 뭐 그렇게 막 썩 지금 뭐 회사의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안 좋아 보일 때 사는 건 맞습니다만 뭐 증시가 다른 거 다 빠진 건데
롯데케미칼이 거기서 버틸 만큼 뭐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롯데 그룹 자체가 지금 자금 조달이 좀 계속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롯데케미칼이 뭐 유상증자도 하고 뭐 롯데건설도 도와주고 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좀 저는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밸류에이션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게 좋지도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도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사고 싶을 정도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도 그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하단 볼린저를 타고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저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금리를 감안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좀 타이밍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는 계속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프로판이 원재료가 가스가 지금 계속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그게 가장 리스크다라고 보여지고요. PP도 그렇고 GS도 이제 결국 유가 빠지는 영향으로 지금 다시 추세선을 내려왔기 때문에 뭐 추세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26일 프랭 스프레드까지 깨졌으니까요. 이제 추세는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여기는 뭐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절대 가치로도 훌륭하고 상대 가치로도 이 정도면 뭐 매우 많이 훌륭하다. 뭐 사실 GS는 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나 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훌륭하고, KT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이게 뭐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차트상으로 뭐 딱히 깨진 건 없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살아있기 때문에 뭐 숏을 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개별 종목 숏을 치진 않지만 잘 50일 200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이때 매도를 하시는 게 뭐 가장 뭐 사실 그 매도보다는 숏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구름대까지 하면 조금 더 이제 뭐 늦지만 안전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충분히 이 정도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저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금리를 감안하면 별로지만 뭐 사실 이게 림이라는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뭐 나쁜 건 아니다. 뭐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구름대 밑으로 왔고 여기 기준선까지 뚫리면 이제 확실히 무너진다 라고 보이는데, 일단 뭐 MACD나 RSI는 둘 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 정도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DLNC도 상당히 저평가는 맞다 라고 보여지고, 이거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는 저평가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다시 이제 힘이 빠지고 있죠. 뭐 다시 이제 또 긴축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MACD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RSI도 다이버전스잖아요. 하락 다이버전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MACD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 정도.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금리를 감안하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뭐 카카오랑 차트가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은 저는 조금 더 비싸 보인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보면은 뭐 셀트리온도 여기 50일 이동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버티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못 버티면 저는 그냥 나락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됐고 26일 프랭스패스는 역전까지 다 된 걸 보면은 그냥 나락으로 갈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여기도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비싼 거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비싸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0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구름대랑 결국 깨지고 나면 더 와르르르 저는 무너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도 사실 싸움바는 너무 비싸고요. 상대가치 평가도 비싸기 때문에 뭐 딱히 저는 뭐 살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볼륨점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 벌어지면서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움직임에서는 MAC는 RSI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메리트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모이면서 결국은 뭐 저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증을 하려면 결국 기준선을 이제 깨지냐 마느냐. 여기서는 안 깨지고 결국 반등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기준선에서 버텨주느냐, 종가 기준으로 깨져주느냐를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 대신 밸류에이션은 저는 충분히 양호한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밸류에이션은 나쁘진 않고 오히려 좋은 편이다라고 사실 보여지긴 하고요. LG전자는 뭐 이제 오늘 뭐 애플카가 뭐 26년 정도 돼야 나오지 않을까. 이제 완벽하게 자율주행으로 발표가 있으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200 이동평균선에서 터치하고 빠지고 있는 모양새, 결국 기술적 반등 이후에 빠지는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결국 남들 빠질 때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상대가치 평가도 나쁘진 않은데 뭐 지금 굳이 안 좋은 소문 나고 소문이라기보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면서 뭐 좋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일 대상도 결국 200 이동평균선 여기서 제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키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추세니까 무너지겠죠.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리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지지를 많이 했던 만큼 무너지면 더 세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나쁘진 않은데 무너지는 상황에서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이 정도 느낌이고요. 여기도 뭐 굳이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뭐 매력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고는 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결국 빠지는 추세지 않을까? 이제 여전히 뭐 똑같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절대가치로 봐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상황은 아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다. 뭐 다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사실 왔다 갔다가 좀 컸었죠. 이제 다올 인베스트먼트 매각한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빵 뛰었다가 결국 무너지면서 이런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음날 반등을 하냐 마냐가 중요할 텐데 이 다음날 반등을 못한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땡 처리하면서 다 그냥 물량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냥 오히려 추세적인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다음날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일단 추세 자체가 지금은 사실 뭐 공격적인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봐서 이렇게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저는 뭐 사실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싼 건 맞는데 더 보는 게 맞다고 보고 한국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도 지켜보고 사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계속 의견이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사자라고 보는 게 맞고 반등 이후에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사자인 것 같고 뭐 결국 애플 같은 경우도 여기 26일 변화일이 딱 나오고 나서 빠지고 있는 거죠. 이제 기준선이 내려오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안 좋은 추세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여기까지 그냥 A, B, 그 다음 C에 1, C에 2, 그 다음 C에 3이라고 보는 게 뭐 맞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결국 그냥 보시면은 여기가 A, B, C로 A, B, 그 다음 C에 1, C에 2, 다음에 C에 3으로 결국 빠지는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A, B, C, 그러니까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C에 1, C에 2, 그 다음 C에 3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주고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딱 파동이 맞진 않겠지만 결국 기준선 내려오면서 여기를 넘지 못하고 저는 하락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채권 쪽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채권 시장 되게 갑자기 좋아졌거든요. 뭐 금리도 거의 100bp 정도 하락을 했었고 고점 대비 4.6에서 뭐 3.6 정도 되죠.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100bp도 빠졌고 이제 크레딧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신용 채권도 많이 이제 강세가 되고 있는데 뭐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까도 그렇지만 결국 미국 쪽은 TGA 재무부 일반 계정, 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재정 정책을 쏟아부으면서 이 쏟아부은 돈들이 지준에 들어가면서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지금 공급해줘서 증시가 랠리를 한 게 이제 미국 케이스다라고 하면은 한국 케이스는 LCR이라고 해서 유동성 비율 자체를 낮춰줌으로써 시중에 풀리지 못할 돈들을 풀어줬다. 이제 그게 약 한 40조 정도 효과가 되거든요. 이 예대율도 높여줬고. 그래서 결국 그냥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많이 생각하시는 딱 그런 거죠. L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출할 때. 그러니까 결국 LTV를 50까지 빌려줬다가 막 90까지 지금 빌려주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위기 때는 어떤 게 안전할까요? 90을 빌려준 게 안전할까요? 50을 빌려준 게 안전할까요? 제가 대출을 받았으면 90을 받았으면 10%만 집값이 빠져도 깡통인 거죠. 완전 하나도 없는 거죠. 제 돈이. 20% 빠지면 마이너스 10% 날아가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정부가 너무 약간 리스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LCR이나 레제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지는 거는 LCR 낮추고 그냥 매우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저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뭐 오늘은 깊게는 설명 안 드렸지만 결국 미국 쪽 데이터를 보면 이게 되게 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3.8조 달러라는 게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한 5년 정도 갈 거라고 보는데, 미니멈.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예대율이랑 LCR 계속 낮추면 은행 다 파산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올리면서 이 40조 다시 시장에서 걷어오면서 다시 한번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조삼모사인 거죠. 지금은 많이 풀어서 좋겠지만 이 돈 다시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증시가 만약에 하락하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치면은 미국 쪽 발 때문에 아니면 다른 나라 발 때문에 아마 진짜 불난데에 기름 붓는 저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마치 그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채권시장에서도 없던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긴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게 LCR이랑 예대율 규제였다. 미국 쪽에서도 TJ가 많이 풀려서 그랬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없던 돈을 풀었으면 결국 그 없던 돈은 메꿔놔야 되고 그게 내년 상반기에 메꿔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위기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주가가 빠지면서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 내년 상반기에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돈을 더 이제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유동성 흡수하면서 아마 정말 나락은 이제 그때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좀 보수적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요 정도 단기 반등에 너무 뭐 지금 환호를 할 만한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다우는 반등을 좀 꽤 크게 하긴 했습니다만, 네, 물론 이제 다우는 그만큼 덜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큰 거죠. 향후에도 빠지더라도 절대적인 낙폭 자체가 이 고점 대비 크지 않을 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